아득한 옛날 산과 강이 유순하던 시절. 조선의 한 고을에는 서연이라 불리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지 않은 대신 사람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된 임금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고을을 다스리며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밤이 되면 늘 같은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 중 과연 누가 진심일까? 그날도 서연은 등잔불 아래서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잠자리는 비어 있었고 마음은 더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토록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막 자리에 오른 25의 젊은 군주였을 때 일입니다. 그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형제처럼 여겼던 재우였습니다. 재우는 늘 서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군주가 된 후에도 변함없이 솔직했고 때로는 서연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재우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재우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고을에 큰 흉년이 들었고 창고의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서연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재우가 말했습니다. 인근 부유한 상단에서 곡식을 빌릴 수 있다고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재우를 믿고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재우는 정말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은 겨울을 넘겼고 서연은 재우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서연은 우연히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한 구석에 버려진 낡은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우가 가져온 곡식은 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우는 서연의 이름으로 고을의 토지 일부를 담보로 내놓았고 그 대가로 받은 곡식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우는 상단과 은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토지의 소유권이 상단으로 넘어가고 재우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재우는 처음부터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구한다는 명분 뒤에 고을을 팔아넘길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그날 밤 재우를 불렀습니다. 장부를 내밀었을 때 재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세상입니다. 충성도 우정도 결국은 값어치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 몫을 챙기려 했을 뿐입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재우의 차갑고 무덤덤한 목소리, 아무렇지 않게 배신을 인정하는 그 태도. 서연은 재우를 멀리 보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서연은 변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고 모든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언제 재우처럼 돌아설지 의심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 앉아 낮 동안 나눴던 대화들을 곱씹었습니다. 저 말은 진심이었을까? 저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을까? 15년이 흐른 지금도 서연의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럽다는 신하들, 지혜롭다는 학자들, 용맹하다는 무사들. 하지만 서연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언젠가 재우처럼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이렇게 혼자일 것입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군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깊은 밤의 고독이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마음을 진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가 이미 같은 하늘 아래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그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고을의 오래된 시장 어귀에는 윤호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2살 남짓한 사내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고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에게는 남들과 다른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하기 전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엔 누군가 거짓을 품고 있었고, 따뜻하고 잔잔한 바람이 부는 날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이 능력을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평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살 무렵까지만 해도 윤호는 여느 아이들처럼 골목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해 가을 윤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며 나타난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며칠간 윤호네 집에 머물렀고 아버지와 깊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호는 그 사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윤호는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아버지가 큰돈을 잃었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낮게 깔린 한숨. 다음 날 아침 그 사내는 떠났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내는 아버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옷감 장사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아버지를 꿰어 가게와 집까지 담보로 내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사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사내는 아버지의 돈을 챙겨 사라졌고 빚만 남겼습니다. 한 달 후 윤호의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그날 밤 아버지는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을 찾겠다며 나간 아버지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울었고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윤호와 어머니는 시장 귀퉁이 좁은 움막에서 겨우 비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들었고 약을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윤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윤호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단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렴. 말은 거짓을 담을 수 있지만 마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그날 밤 어머니는 윤호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6살 아이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한 채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호는 갑자기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 같았지만 보통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곁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어떤 사람 곁에서는 날카롭고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시장을 지나갈 때마다 수십 가지의 바람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진심과 거짓, 친절과 악의, 슬픔과 분노. 온갖 감정의 바람이 윤호를 휘감았습니다. 아이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은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가야 했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호는 수많은 바람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견디기 힘든 것은 거짓의 바람이었습니다. 상인이 손님에게 웃으며 좋은 물건이라 말할 때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이에게 동정하는 척할 때 역겨운 바람이 몰려왔습니다. 윤호는 그런 바람을 느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윤호는 이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하는지, 왜 진심을 숨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윤호는 시장에서 작은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짐을 날라주고 심부름을 하고 가끔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특별하다는 소문은 서서히 퍼져갔습니다. 누군가는 신통한 아이라 했고 누군가는 기이한 아이라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마음을 보라고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는 말라고. 진실은 때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6해가 흘렀습니다. 윤호는 12살이 되었고 이제 바람의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아이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나눌 사람이 없었고 온전히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 낯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호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고 무겁고 슬픈 바람이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 사이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의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독과 불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처럼, 아니 자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내가 윤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윤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자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윤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신분을 숨기고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서연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곡식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단순한 흉년 때문이라 보고했지만 서연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제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단 한 명의 호위만 데리고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서연 곁에서 10년을 함께한 충직한 관리였습니다. 제후가 떠난 후 서연이 유일하게 곁에 둔 측근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연보다 5살 아래였지만 언제나 조심스럽고 세심했습니다. 서연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서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서연은 도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제후를 잃은 후 도윤만큼은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서연은 상인들 사이를 지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곡식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상단에서만 곡식을 팔고 있었고 다른 상인들은 곡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한 노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곡식을 내놓지 않느냐고. 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에서 명이 내려왔답니다. 곡식을 함부로 팔지 말라고. 특정 상단을 통해서만 거래하라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관에서 그런 명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빌려 시장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서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윤호는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를 뒤덮는 거대하고 음산한 바람이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호는 시장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두 사내가 시장에 들어섰을 때 윤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 사내에게서는 깊고 무겁고 슬픈 바람이, 뒤에 사내에게서는 차갑고 날카로운,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호는 뒤에 사내를 주시했습니다. 그 바람은 윤호가 지금껏 느껴본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충성을 가장한 집착, 보호를 가장한 지배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바람이 앞에 사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뒤에 사내는 앞에 사내를 집요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사내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윤호는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일에 끼어들어야 하는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을 듣는 능력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다른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윤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집에 일찍 돌아가세요. 서연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고 진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윤호는 뒤에 사내를 힐끗 보았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바람은 위험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해칠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저씨 뒤에 있는 사람 마음에서 차가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은 아저씨를 향하고 있어요. 서연은 그 말을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아이의 장난이거나 헛소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고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뒤를 돌아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도윤. 서연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전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서연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너는 누구냐?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람이 들린다고, 사람의 마음이 들린다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시장에서 유명한 사기꾼입니다.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아이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윤호는 도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의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절박함. 윤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윤의 차가운 표정과 아이의 떨리는 눈빛.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10년을 함께한 측근인가, 아니면 처음 본 아이인가?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재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제처럼 믿었던 사람. 하지만 결국 배신한 사람. 도윤도 재우처럼 자신을 배신하려는 것은 아닐까?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윤, 물러나라. 나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싶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윤호를 향한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그 살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너는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단단히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들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 느껴집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껏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만약 했다면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증명해 보여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멀찌감치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중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과일을 파는 중년의 상인이었습니다. 저 아저씨를 불러주세요. 서연이 손짓하자 상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윤호는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상인에게서 부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바람이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지금 누군가를 몹시 걱정하고 계세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요?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윤호는 계속했습니다. 딸. 아니, 아들이에요. 어린 아들이 아파요. 약값이 필요한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과일을 조금 비싸게 팔려고 했지만 양심에 찔려서 결국 죗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받을 걸 하고요. 상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하. 제 막내 아들이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약값이 없어서. 서연은 도윤에게 눈짓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못해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상인은 몇 번이고 절을 하며 물러갔습니다. 서연은 윤호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의심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냐? 아니요. 윤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도윤 어른에게서는 아저씨를 향한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버릇 없는 것이 감히 어른을 모함하느냐. 도윤이 윤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그 손을 막았습니다. 기다려라, 도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도윤 어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큰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아저씨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거짓말이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재우도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러운 척했었습니다. 도윤 묻겠다. 곡식값이 오른 것과 너는 무관하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도윤에게서 폭풍 같은 바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전하,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10년을 함께한 저를 처음 본 아이의 말 때문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들킬까봐 두려워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목숨을 잃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사흘간 집에 머물러라. 내가 조사할 것이 있다. 전하. 도윤이 외쳤지만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호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너도 따라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 윤호는 서연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도윤은 자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호는 이상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말했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들어주었습니다. 서연과 윤호는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는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내에게 은밀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 구석에 서 있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서연과 윤호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의 운명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춰졌던 거대한 음모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내라고.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바람을 따라 운명이 이끄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앞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도윤이 자신을 배신하려는 것일까? 재우에 이어 또다시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일까? 아니면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서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진실로 가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을 안고 어둠이 내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윤호를 관아 근처 작은 객사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라. 내일 다시 이야기하겠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도윤에게서 느껴졌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윤호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호는 이상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사리가 담긴 바람이었습니다. 윤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재빨리 등잔을 껐습니다. 그리고 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이었지만 윤호는 그 칼날의 차가운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잠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사내가 칼을 치켜들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윤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사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윤호가 숨어 있는 구석으로. 그 순간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호는 옆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온 힘을 다해 물병을 던졌습니다. 윽! 물병이 사내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윤호는 그 틈을 타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윤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윤호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호는 겨우 사내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윤호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윤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건장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윤호는 절망했습니다. 또 다른 자객인가? 하지만 사내는 윤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쫓아온 검은 옷의 자객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관아 안에서 살인을 하려 드느냐?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검은 옷의 자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호를 구한 사내는 혜준이었습니다. 서연의 호위 무사 중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으냐? 혜준이 윤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도윤이 보낸 자일 것이다. 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내가 위험할 것이라 예상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구나. 윤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도 관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따라오너라. 혜준은 윤호를 데리고 관아의 깊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서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혜준이 방금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에게 숨길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서연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아이야, 겁내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호는 언제나 혼자였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직 감사하기는 이르다. 도윤의 음모를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다. 서연은 책상 위의 문서들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윤은 지난 3년간 몰래 곡식을 사들였다. 고을의 여러 창고에 숨겨두었고 이번에 곡식값을 올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한 것이다. 그럼 도윤 어른이 정말로 그뿐이 아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인근 고을의 관리들과도 손을 잡았다.
함께 곡식값을 조종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가지려 한 것이다. 내 이름을 빌려서 말이다. 윤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음모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도윤은 교활하게 흔적을 지웠다. 문서도 증인도 찾기 어렵다. 서연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하다. 내일 도윤을 신문할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 도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겠느냐? 윤호는 망설였습니다. 도윤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내일 다시 마주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서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 밤은 내 처소 옆방에서 머물러라. 혜준이 밤새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윤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일 있을 대면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도윤은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객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놈. 도윤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제 선택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큰 청사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이 도윤을 공개 신문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을 함께한 측근을 신문한다는 소식에 고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윤호는 서연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 도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람과. 두려우냐? 서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서연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 말에 윤호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제보다 훨씬 거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을 부르셨습니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 속에 감춰진 긴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 내게 물을 것이 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전하를 섬기며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서연의 목소리가 청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서연은 문서 뭉치를 도윤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몰래 곡식을 사들인 기록들이다. 여러 상인의 이름으로 창고를 빌리고 곡식을 쌓아두었지. 그리고 흉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값을 올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다만 백성을 위해 비축해둔 것뿐입니다. 비축? 내 이름으로?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면 관아의 창고에 보관했어야 했다. 왜 몰래 숨겼느냐? 왜 다른 상인들에게 곡식을 팔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느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도윤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느꼈습니다. 도윤의 바람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차가운 칼날 같은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서연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윤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윤이 윤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야, 도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느냐? 서연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에게서 부는 바람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거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 어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들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특히 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냐?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전하를. 아니, 전하가 아닙니다. 윤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누군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명을 받고 움직였어요. 도윤 어른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청사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의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다. 이 아이는 마술을 부려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 아이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증거도 없이. 증거는 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이 아이를 죽이려 자객을 보낸 것. 그것이 증거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윤이 격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윤호를 습격했던 검은 옷의 자객이었습니다. 이자가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내가 은자를 주며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윤호는 갑자기 이상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도윤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단호한 결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수를 쓰기로 결심한 사람의 바람이었습니다. 전하.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승부를 걸기로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도 죄가 있습니다. 청사가 조용해졌습니다. 신하가 군주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하는 15년 동안 이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진정으로 보살핀 적이 있습니까? 전하는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자신만을 믿었습니다. 신하들을 믿지 못했고 백성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10년을 전하를 섬겼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늘 의심하고 시험하고 감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언젠가 배신할 것처럼.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하께서 신하들을 믿으셨다면, 만약 마음을 열고 소통하셨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도윤이 비웃었습니다. 전하의 불신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배신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호는 도윤의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깊은 상처. 도윤은 진심으로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서연의 불신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윤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호는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 속에 담긴 교묘한 거짓을.
그는 자신의 죄를 서연에게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도윤 어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어요. 전화를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어요. 도윤이 윤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닥쳐라, 이 어린 것이. 내가 무엇을 안다고.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당신은 전하를 섬긴 것이 아니에요. 전하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욕심으로 변한 거예요. 윤호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두려웠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냐? 아무도 믿지 못하는 군주를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느냐? 언제 버림받을지, 언제 의심받을지 모르는 삶을. 도윤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당신은 재우를 버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리고 그 이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버림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뿐입니다. 청사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도윤의 고백은 날 것 그대로였고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의 불신이 도윤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병사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인근 고을에서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윤 대감이 보낸 편지를 받고 움직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약 300. 청사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윤이 크게 웃었습니다. 전하, 이제 끝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근 세 고을의 관리들이 모두 저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호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청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300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은 작은 고을의 큰 공포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준. 예, 전하. 해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병력이 있느냐? 고작 50입니다, 전하. 50대 300. 싸움이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도윤이 크게 웃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신하들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군사도 제대로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늘 의심하고 경계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도윤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하, 이제 선택하십시오. 도윤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항하다가 이 고을과 함께 불타 없어지든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 믿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결국 배신한 사람. 윤호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바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왜지?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데. 윤호는 집중했습니다. 도윤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호는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사가 정말로 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도윤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세요. 윤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도윤 어른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도윤 어른은 군사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군사의 진짜 주인을. 윤호의 말에 청사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도윤이 윤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도윤이 윤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준이 막아섰습니다. 서연이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내가 느낀 것을. 윤호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어른은 누군가의 꼭두각시예요.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윤 어른을 조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윤 어른은 그 사람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윤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윤 어른을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거예요. 마치 전하께서 재우를 버린 것처럼.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호의 말이 정곡을 찔렀던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도윤 어른의 마음이 말해줘요.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윤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도윤, 누가 너를 조종하고 있느냐? 인근 고을의 관리가 아니라면 누구냐?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청사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허리에는 비싼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내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우. 그렇습니다. 15년 전 서연을 배신하고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재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늙었고 더 교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눈빛. 오랜만이요, 서연. 재우는 서연을 반말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군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재우. 내가 배후였느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소. 15년 전 당신이 나를 쫓아낸 후 나는 다른 곳에서 힘을 키웠소. 인근 새 고을의 실세들과 손을 잡았지.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소. 당신을 무너뜨릴 기회를. 재우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좋은 도구였소. 10년 전 내가 심어둔 사람이지. 당신 곁에서 정보를 빼내고 때가 되면 당신을 배신하도록 말이오. 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윤이 처음부터 재우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10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적이었다는 것입니까? 윤호는 재우에게서 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도윤보다 훨씬 더 차갑고 사악했습니다. 순수한 악의와 욕망으로 가득 찬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호는 다른 것도 느꼈습니다. 재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서연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상처. 그것이 증오로 변해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서연, 이제 끝이요. 재우가 칼을 뽑았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소. 이제 이 고을은 내 것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믿을 사람들이 있다. 혜준이 있고 이 아이가 있다. 서연이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재우, 내가 나를 원망하는 것을 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내가 너를 쫓아낸 것, 그것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재우, 그때 너는 백성을 팔아넘기려 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너를 너무 늦게 의심한 것이었다. 입 닥쳐. 재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소.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버렸소. 나뿐이 아니었소. 수많은 신하들을 당신은 멀리했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이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서연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믿지 못했다. 재우, 너에게 배신당한 후로 나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도윤을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 이 상황을 만들었다. 서연은 윤호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이 아이는 두려워하면서도 진실을 말했다. 목숨이 위험해도 나를 도우려 했다. 나는 이제 배우고 싶다.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재우는 비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소, 서연. 아름다운 말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소. 재우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들을 잡아라.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해준과 소수의 병사들이 서연과 윤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차이 났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함성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시장의 상인들, 농부들,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손에는 농기구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를 지켜라. 선두에 선 것은 어제 윤호가 도와주었던 과일 장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킬 것이다. 백성들이 청사를 가득 메웠습니다. 재우의 군사들이 당황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군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들. 자신은 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했는데 윤호는 백성들에게서 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서연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전하. 윤호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하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전하를 믿는 사람들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두려웠던 것은 혼자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되찾게 해준 것은 어린 아이 하나였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린 바람의 소리를 듣는 아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서연은 15년 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의 배신이 그를 깊은 고독 속에 가두었지요. 하지만 윤호라는 작은 아이를 만나면서 그는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윤호 역시 혼자였습니다. 바람을 듣는 능력 때문에 외로웠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서연처럼 사람을 믿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윤호처럼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갈 때도 있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요. 과연 서연과 윤호는 재우의 군사와 맞서 고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도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용기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명의 전쟁과 함께 서연과 윤호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